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11월, 12월 강의를 통해서요. 우리가 공시법을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11월, 12월 입문 강의를 통해서 이 공시법이란 무엇인가, 또 대략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중심으로 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면, 자, 오늘부터 이제 기본 이론 강의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강의가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문 강의를 듣고서 만약에 이제 기본 강의를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 듣는 생소한 공시법이 좀 편할 텐데, 입문 강의를 미처 듣지를 못했다. 그래서 난 바로 기본 강의부터 이제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10강이니까 한번 듣는 것이 편하긴 해요. 시간이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좀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입문 강의 중에서 1강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1강의 전체적인 부동산 공시법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1강은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강부터, 입문 강의에 나왔던 2강부터는요, 어차피 기본 강에서 반복을 해요. 그런데 1강 오리엔테이션은 기본 강에서 반복을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공시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1강은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기본 강의를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다 대부분 다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시법이 24문항이 나오는데 우리가 100점 맞는 공부를 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려면은 범위가 너무 늘어나고 너무 깊이 있는 것까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18개, 24문항 중에서 우리 한 18개 정도를 맞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18개를 목표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 강의 시간에는요, 18개를 맞을 수 있는 공부를 다 할 거예요. 그럼 18개를 목표로 하게 되면은 난이도가 좀 쉽게 나오면은 이제 20개 이상도 나올 것이고요.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16개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래서 한 18개 정도를 목표로 하는 공부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시법이요, 우리가 이제 격주에 하는데, 내용이 이렇게 적질 않아요. 그래서 격주를 하게 되면은 1, 2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 2월 기본, 3, 4월 심화 이렇게 되는데, 1, 2월 달에 한 4번밖에 못 해요. 그러면은 4번 격주를 하니까 4번 해가지고는 공시법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양이 이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내용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특히 이제 등기법 같은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1, 2월의 기본 이론을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그럼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를 이제 일부들만 짜집기 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3, 4월에는 이제 1, 2월에 안 했던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공시법이 하나의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인데 절차가 계속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어지니까 서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요, 우리가 1월, 2월은 기본이고 3, 4월은 심한데, 격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공시법은요, 1, 2, 3, 4월 4개월 동안에 이걸 한 번으로 돌아갈 거예요. 4개월 동안에 기본과 심화를 한꺼번에 하면서 1, 2, 3, 4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 2, 3, 4가 기본 심화에서 나눠가지고 두 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 2, 3, 4에서 기본과 심화를 합쳐서 이제 한 번을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월이 이제 공시법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맞을 수 있는 내용은 이제 다 하게 된다. 이렇게. 물론 24문제 다 맞는 공부가 아니라 최소한 18개를 맞는 공부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업과 관련돼서는요, 이 자료가 있는데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 접하다 보니까 처음 들으면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PPT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PPT 했던 그림들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니까 책만 다시 보다 보면은 또 연상이 안 되고 수업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PPT로 진행되는 수업의 내용을요, 여러분 유인물로 이렇게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수업 시간의 내용을요, 이해만 하시면 되고 받아 쓰고 그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눠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천천히 넘기시면서 보시면서 이제 여기다가 뭐 좀 체크를 한다든지, 이거구나, 이걸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 자체는요, 우리가 기본서가 있기 때문에 기본서를 순서로 되도록이면 갑니다. 기본서 순서로. 이 유인물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쪽에 놓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그림이니까 얼른 보시고, 나중에 복습할 때, 우리가 수업 듣다 보면요, 여러분 다 이해를 해요. 공시법이, 어떤 분들은 공시법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수업을 듣다 보면 수업 시간 동안에는요, 공시법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쉽게 다 이해가 되니까. 근데 수업 시간은 이해가 됐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며칠 지나 우리 2주 만에 한 번씩 보다 보니까요. 한 2주 지나면은 기억이 안 나요. 자,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다 잊어버린 다음에 다시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해한 것은요. 제가 이해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가 됐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얼른 만드셔야 되지. 그러니까 이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얼른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해가 이제 한번 되고 다 잊어버린 다음에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면은 바로 이 위문을 통해서 그때는 이해가 돼 있으니까요. 한 5분 10분이면 다 이게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공부하려면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을 좀 하시고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만 복습하면 그날 했던 걸 대부분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수업 시간에 이해한 내용만 가지고는 시험장에 가지를 못해요. 자, 항상 보면은 수업 시간 다 이해했지만은 또 문제 풀이를 나중에 하게 되면은 딴 세상처럼 느껴져요. 아, 이런 걸 내가 배웠나? 그것은 왜 그러냐? 수업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인데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 풀이할 때는 이게 뭐 처음 들어보는 문제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은 여러분 것으로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시법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시법이죠. 공시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공시한다는 것은 그 부동산의 정보를 이제 공시한다는 것인데, 부동산의 정보에는 소유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부동산 자체의 그 물리적 현황. 그래서 우리는 그 부동산의 표시라고 해요. 그 부동산의 표시를 이제 장부를 통해서 공시하는 제도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의 그 권리 관계를 또 장부를 통해서 공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보통 이제 토지와 건물인데요. 우리가 부동산의 표시를 이제 공시하였던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로는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 대장이 있고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이 있는데 우리가 건축물 대장은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질 않아요.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에 관한 사항으로서요. 부동산 공법에서 약간 지나가듯이 다룰 뿐인 것이고 우리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로는 토지만을 다뤄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 구체적으로는 이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즉 소유자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 그러니까 공부하는 등록하는 장부가 이제 지적 공부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지적 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 이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법률이 지금 너무 길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짧게 지적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법이 하나 있고 또 부동산, 토지든 건물이든 다 포함하여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등기부에 이제 등기하여 공시하는 제도인 부동산 등기 제도를 이제 규율하는 법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있는데 이렇게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 둘을 합쳐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 기간에 다루는 내용은 크게는 이제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되는 두 개의 장부. 즉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지적 공부와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하고 등기부를 볼 줄 모르면요 중개를 할 수가 없어요. 정보를 알아야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 공부하고 등기부 보는 법을 다룬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지적 공부가 먼저 생기느냐, 그러니까 토지대장과 같은 지적 공부가 먼저 생기느냐, 등기부가 먼저 생기느냐는 토지가 있고 그 다음 권리가 있는 것이지 권리가 있고 토지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 제도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등기 제도를 다룹니다. 그러면 지적 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요. 우리가 책으로 보면 첫 페이지에 자, 제1편에서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제 1페이지에 있는 거죠. 1페이지에.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법률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법 자체가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요. 토지의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줄여서 보통 이제 지적법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적제도를 다루는 법이다 보니까 지적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1편에서 다루고 제2편에서 부동산 등기법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법 이름이 길다 보니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지적법이라고 이제 짧게 줄여서 표현하고 지적법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1편에서요, 먼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먼저 다루고요. 2편에서 이제 등기법을 다룹니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지적법은요,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12문항, 그 다음에 등기법에서 12문항이 나오는데, 지적법은요, 양도 좁고, 내용도 적어요. 내용도 적고, 거기다가 쉽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12문제가 나오면은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10문제 이상은 무조건 맞으실 수가 있고, 반드시 또 10문제 이상을 맞아야 돼요. 등기법이 12문제 나오는데 등기법은 굉장히 어려운 법이다 보니까 여기는 고득점이 어려우니까 지적법에서 고득점을 맞아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 장을 넘기시면요. 3페이지 해가지고 3페이지에서요. 이제 총칙이 나와요. 이 지적법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내용인 총칙이 나오는데요. 총칙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기 때문에 총칙을 우리가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총칙에서는 그냥 지적제도가 무엇이다 라는 정도만 막연하게 아시면 돼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요, 그냥 막연하게, 이런 의미구나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지적의 이제 개념이 나오죠. 지적에 의해가지고요. 우리가 앞에 잠깐 설명드렸죠. 자, 지적이란, 지적 이 자체가요, 지적제도를 규율한 법인데, 지는 이제 토지를 말하죠. 적은 정보를 나타내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인적상 그러면 사람의 정보, 지적상 그러면 이제 토지의 정보가 됩니다. 우리 지적법에서는 건축물은 다루지 않아요. 토지만을 다룹니다. 토지만. 그래서 지적이란, 자, 지적은요, 국가 사무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 중에서는요, 국가 사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적 사무는 국가 사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전 영토에 대해서요, 영토에 대해서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우리가 토지를 세는 단위가 필지죠. 그래서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뭘 등록하냐면요,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 즉 권리관계는 원칙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든 저당권이 설정되든 전세권이 설정되든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그 토지 자체의 물리적 현황, 그래서 우리는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토지 자체를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표시 그러면 우리가 뭘 말합니까? 뒤에서 나오지만 토지의 이제 소재,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죠.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느냐. 도시 같은 경우는 동으로 끝날 것이고 행정구역에, 시골은 이제 리로 끝나겠죠. 그래서 소재. 그 다음에 이제 지번 몇 번지냐,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 지목, 그 다음에 면적 몇 평이냐,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로 사용하죠. 근데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 경계. 근데 경계를 표현하는 방법이요,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다 보면은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확히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경계를요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방법으로 수학적인 좌표로 나타내기도 해요.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 넣습니까? 이 토지가 어떤 판필지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그 토지 자체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뀐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자체의 물리적 현황, 이걸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거죠. 자, 토지의 표시만 이제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 목적인데, 지적 공부를 두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겠죠. 이제 공적 장부, 이제 지적 공부인데, 지적 공부는 기본적으로는 과세 장부예요. 과세 장부, 그러니까 재산세를 얼마 받을 것이냐. 과세는 소유자에게 하는 거죠. 저당권자나 지상권자에게 재산권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 소유관계, 권리관계 있는데,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요, 오로지 소유자만 기록을 해요. 소유자만. 다른 권리는 기록하지 않고. 그래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공적 장부에, 그러니까 공적인 이제 장부로서요, 지적 공부,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걸 통칭해서요, 다 지적 공부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토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놓은 공적인 장부다 해서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여기 이제 등록해 가지고요, 공시하는 제도를 말해요. 뒤에는 볼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지적제도라고 한다 라는 정도만 가볍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이 법의 목적이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법이 있으면요, 제1조에는 보통 그 법을 왜 만들었는지 존재하는 목적들이 나옵니다. 법의 목적. 그럼 이 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자, 무엇을 규정하고 있냐면요, 이제 지적 공부에 관한, 그러니까 토지대장, 우리가 지적법에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거 보는 법을 다룬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은 최근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장부로 인정되는 것이요, 부동산 종합본부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또 반드시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지적 공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지만요, 부수적으로 부동산 종합본부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나중 우리가 지적 공부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잠깐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 내용은 이제 지적 공부를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다루는 건 지적 공부라고 했죠. 다만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요. 자, 그 토지의 표시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을 하는데 이때 면적, 경계 좌표는요.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측량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등록하기 위한 방법으로 측량에 관한 내용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측량, 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를 규정함으로써 이 지적 공부를 두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요. 과세 장부였어요. 과세.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려면요. 이 토지들 각 필지들의 면적이 어떻게 된 줄 알아야 과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는요. 국가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있었겠죠. 삼국시대도 세금을 걷었을 테니까 그때도 지적 공부는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세 장부로 이제 만들어졌지만은 지금은 물론 과세로도 이용이 되지만 보다 큰 어떤 목적,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국가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관리할 줄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나라 국토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토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겠죠. 뭐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 전제로서 국토의 모든 정보들을 다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기초로 해서 국토의 이제 이용 계획도 수립하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라든지 관리 등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국토의 모든 내용을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목적이고요. 이것은 이제 목적 같은 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요.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뒤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편해요. 지적 공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등기, 우리 2편에서는 등기법을 다루게 될 텐데 등기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등기부를 두는 이유는 뭐냐? 이건 국토의 효율적 관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거래의 안전이에요. 거래의 신속과 안전이에요. 거래의 신속, 안전. 이것을 위해서 등기부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민법을 하시다 보면 물권법 시간에요.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이 등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먼저 공시를 하라는 거예요. 공시가 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누가 권리자인지를 미리 공시를 하라는 거죠. 그래야 누가 소유자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거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거래를 위해서 등기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서 하나요? 그러면 국토 전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면은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은 건물이나 토지를 말하는데 전국의 모든 건물과 토지가 다 등기가 돼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를 위해서 등기부를 두기 때문에 애초에 거래할 수 없는 건물이나 토지들이 있어요. 청와대 건물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부 종합청사 이건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하고 상관없죠. 이런 것들은 등기부를 두질 않아요. 괜히 그런 것까지 등기부를 뒀다가 누가 모르고 사고 팔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다 무효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거래를 깨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래될 수 있는 부동산들만 등기를 하고 거래될 수 없는 것들은 애초에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지적 공부를 두는 이유는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예요. 그러니까 국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공유지가 됐든 전 국토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는요. 전 국토가 다 등록이 돼요. 모든 국토가 사유지건 공유지건 뭐 국유지건 간에 다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틀리니까. 자,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주 목적이지만은요. 더 나아가서 경계 같은 것을 정확히 지적 공부에 등록함으로써요. 소유자가 아니었습니까? 경계가 난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경계를 정확하게 등록하면서 그 국민들의 소유권, 그 토지들의 소유권 보호도 이제 목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그 전제로서 국토의 정보를 등록해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등록만 하고요. 국민들한테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조선시대도 지적공무원이 있었어요. 삼국시대도 지적공무원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민주화가 됐으니까 우리도 좀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시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자, 지적제도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적제도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졌구나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은요, 용어의 정의들이 나옵니다. 용어. 이게 잘 안 먹어요. 자,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 용어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지적법을 전부 다 공부하다 보면 여기 용어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용어의 정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도 않고 또 이건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할 필요가 없고요. 가끔씩 우리가 뒤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가끔 앞으로 와가지고 용어의 정확한 의미들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9페이지 보죠. 9페이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2장에서는 보통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되니까 이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시험 문제들이에요. 시험 문제들이니까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적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다루냐? 이제 제2장에서는요. 우리가 아까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토지의 표시라고 하고 이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지적 제도라고 했을 때 그 토지의 표시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과연 어떻게 등록하는지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지적 공부를 보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지적 공부 보는 법을 다루는데 등록되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정확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등록 방법들을 하나씩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제1절에서 이제 토지에 등록해서요. 토지의 등록 방법이 가장 먼저 나와요.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나오는데 이 문장은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요. 지적사무는 국가사무라고 했죠. 국가가 관리하는 거예요. 전 국토를 얻습니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지적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얻습니까? 전 국토를 이용하는 건 국가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사무예요. 그럼 국가사무면 구체적으로 누가 담당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을 해요. 그래서 주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의 모든 토지요. 국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공유지가 됐든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자 필지별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그 토지에 각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 6가지로 우리는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토지의 표시라고 했죠. 토지의 표시. 이 토지의 표시를요, 다 조사를 해요. 정확히 등록을 해야 정확한, 명확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이게 잘못 등록돼 버리면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계획이 다 잘못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 조사를 해요. 정확성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나아가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도 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해야 되니까 조사 측량하여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그럼 지적 공부는 우리가 토지대지정부 지적도 등을 지적 공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등록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등록을 했겠죠. 등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다 등록했는데 그 이후에요. 그게 이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가요. 바뀔 수가 있어요. 전국에는 한 3,500만 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 많은 필지들 중에서요. 지목들, 그 용도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용도가 바뀌면요. 변경된 지목에 따라서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해야 되고 전국의 모든 토지를 다 등록을 했는데 새로운 토지가 발생할 수가 있죠. 바다를 메워가지고 새로운 토지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다시 또 그 토지에 대한 토지의 표시를 정해서 등록을 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원래는 토지였는데 해수면이 상승해서 바다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더 이상 토지가 아니니까 지적 공부를 열어서 다시 또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도 수많은 필지들에 있어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고 또는 변경하고 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고 변경, 말소하는 것을요.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해요. 토지의 이동. 여기서 한자는요. 이동이라는 것은 다를 이자예요. 다르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동과 비슷한 말로는 변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변동. 그러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우리는 변동이라고 하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잖아. 이거는 토지의 표시. 근데 토지의 표시에도 똑같이 변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이게 토지의 권리가 바뀌었다는 거냐, 토지의 표시가 바뀌었다는 거냐, 혼동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는 변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할 때는
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동.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변동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하루에도요, 수많은 필지들에 대해서 개별 필지들의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일이 또 조사해가지고 측량해서 등록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전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필지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가중되죠. 자, 그래서 처음에 등록할 때는 국가사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등록을 하지만 그 이후에 개별적인 필지들에 대한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요,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너희 시, 너희 군, 너희 구에 있는 토지들은 너희들이 좀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해가지고요, 이제 다 등록한 이후에 이제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요, 이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등록을 해요. 자기들이 조사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서 등록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처음에 한번 등록할 때 한번 등장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토지 이동만 계속 발생하겠죠. 그럼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에 등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돼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다 등록하지만 그 이후에 토지에 개별 토지에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이때는 시장군수구청장, 즉 지적소관청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얘들이 결정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제 지적소관청이 등장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한 번 등장하고 끝이고요. 이제 계속 지적소관청이 등장합니다. 그럼 지적소관청 그러면은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요, 이제 정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요, 자기 시, 자기 군, 자기 구에 있는 토지들이 혹시 토지 이동이 있는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기가 또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빨리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한 방법으로요, 어떤 토지에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은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그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에게요,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토지 이동 신청을 하도록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하도록 해요. 정리하도록 합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될 텐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이 뭔지를 몰라요. 안 배운 사람은 모를 테니까요.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잘못된 내용이 계속 등록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조사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이 이렇게 신청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수시로 계속 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다시 쭉 조사를 한 번씩 해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으로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1년에 한 번씩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직권으로 조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요 내용은요, 여러분 그 10페이지에 있어요. 10페이지. 그래서 등록 방법에서 신청한 등록해가지고 요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일단 등록한 다음에요. 등록한 다음에 그 이후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만약에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토지 이동이죠. 우리는 토지 이용은 안 다뤄요. 우리 지적법 시험 문제에서 토지 이용 나면 다 틀린 말이에요. 토지 이용은 어디서 다뤄요? 부동산 공법, 국계법에서 다루잖아요. 토지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죠. 우리는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 전제로서 토지의 그 현재 사실관계, 그 토지 이동을 등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우리는 토지 이동을 다루지 이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이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토지주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문장의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하니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추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하는 것에서는, 등록한다는 것에서는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있는데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요, 소재가 빠져 있어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5가지만 있죠. 그럼 이때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이 모르고 빠뜨렸느냐? 그게 아니고요. 원래 소재는 없어요. 우리가 소재라고 하는 것은요, 행정구역을 말해요. 이 토지가 있는 행정구역. 그래서 행정구역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동이나 리를 말하죠. 도시는 동, 시골은 리. 뭐 서초,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뭐 양촌리 이런 게 바로 소재가 됩니다. 그러면 소재는 이제 동 이름이나 리 이름을 말하게 되는데요. 동 이름, 리 이름은요, 전국적으로요,
동일한 동이름, 동일한 리이름이 여러 개 있으면요, 혼동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동이름, 리이름도요, 지적소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천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이 각각 자기 시군구에 대해 동이름, 리이름을 적다 보면 전국에 동일한 동이름이 너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한 리이름이 너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혼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동이름, 리이름은 전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을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재를 제외한 나머지만 결정할 수 있지, 소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힌트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요, 지적국을 공부하다 보면 계속 이제 지적소관청이 주어가 돼요. 지적소관청이.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딱 4번이 나오는데요. 그 4번 나오는 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나머지 3개가 등장할 때 두 문자로 외울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요, 바로 여기예요. 전국의 모든 토지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 시, 자기 군, 자기 구의 토지만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럼 전국의 모든 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전국의 모든 토지를 규율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뿐이겠죠. 그리고 또 소재가 여기 등장하면 이것도 하나의 힌트죠. 소재. 지적소관청은 동이름, 리이름은 결정권한이 없다. 소재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소재를 등록하는 방법은 따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동이름이나 리이름은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음대로 자고일하는 데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집니다. 법으로 정해져요. 그러니까 뭐 서초동이다, 뭐 양촌이다, 이건 법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동이름, 리이름을 고치고 싶으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칠 수는 있지만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 돼요.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청회도 거치고, 그러니까 몇 개월에 걸쳐서 일단 절차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지,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정해진 다음에 변경을 할 때도 법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 개정 절차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그래서 소재를 등록하는 방법은 법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재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소재는 동이나 리를 말하는구나. 그리고 소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으로만 정할 수 있는 것이지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개념과 관련돼서요, 하나만 더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지적소관청 그러면요,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시군구의 장이 이제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과 이제 구별해야 할 것이요, 여기서 구가 있고 여기 시가 있어요. 자, 군이 있고요. 그러면 군수 위에 있는 기관이 누구예요? 도지사가 있겠죠. 도지사. 그러니까 군이 있으면 이제 그 뒤에는 도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지사. 그러면 도지사는요, 이 군수의 상급기관이죠.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의 직접 상급기관이에요. 이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급기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보다는 하급기관이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보다는 상급기관이에요. 그러면은 또 시 중에서는요, 광역시, 특별시 안에는 구가 있죠. 광역시나 특별시 안에는 구가 있어요. 성남시도 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남시는 광역시나 특별시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광역시나 특별시 안에는 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 광역시장이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이 되느냐, 그 안에 있는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냐에 있어서 이때는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돼요.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다 보니까요, 그럼 광역시장, 특별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지사하고 동급은 광역시나 특별시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면요, 이때의 시, 도지사하고 동급인 시로서 이거는 광역시나 특별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은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남시 안에도 구가 있어요. 지금 뭐 분당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가 있죠. 그러면 구가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 안에도 구가 있으면은 지적소관청은 성남시장이 되느냐 아니면 구청장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도요, 우리가 광역시나 특별시가 아니면서도 이렇게 구를 두고 있는 시를요, 대도시라고 해요. 대도시. 그럼 대도시 시장이 있었을 때요. 그러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때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느냐 아니면은 대도시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되느냐에 있어서 이때도요,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돼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자치구냐 비자치구냐를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역시나 특별시 안에 있는 구들은 자치구예요. 우리가 선거로 뽑는 사람이고 분당구청장을 선거로 뽑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남시장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당 성남시 안에 있는 구들은요 비자치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성남이 너무 크다 보니까 행정 관리를 위해서 나누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행정적으로 나눠놓은 구를 우리는 비자치구를 하는데요. 어차피 얘들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성남시 안에 구가 있으면요. 그때도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 되지 성남시장이 지적소관청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남시장은요. 그러면은 구청장의 상급기관이 되겠죠. 말을 좀 어렵게 하면 좀 더 돌려서 하니까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시가 있는데요. 시 안에 구가 있어요. 광역시나 특별시나 대도시나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 안에 구가 있으면 그냥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시장은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뭐 자치구 비자치구 따져볼 필요 없으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시 안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이면은 시장은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분수 구청장 했을 때요.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이 되는 거죠. 상급기관.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은요. 지적소관청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자기의 직속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도시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이다. 직속 상급기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시와 관련돼서요. 특별자치시가 하나 있어요. 세종시. 특별자치. 특별자치시는요. 광역시하고 동급이죠. 그렇잖아요. 충청남도 도지사하고 동급이잖아요. 특별자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급으로 따지면 여기에요. 근데 세종시 안에 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종시는 아직 인구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구가 없어요. 구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세종시 시장은 여기에 해당되지만 안에 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시 안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일 텐데 시 안에 구가 없으니까 시장이 지적소관청이 돼요.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은요 지적소관청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깊이 뭐 특별시, 광역시 따져볼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시 안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 그래서 어떤 시 안에 구가 없어요. 구가 없으면 시장이 지적소관청. 굉장히 간단하죠.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 그러면 시장은 상급기관. 근데 시 안에 구가 없어요. 구가 없으면 시장이 지적소관청. 자, 이것은요, 우리가 개념을 한번 보죠. 우리가 지적소관청의 개념 계속 등장하는 것이니까 지적소관청 개념을 한번 보죠. 4페이지를 보시면요, 지적소관청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용어의 정의에서요, 4페이지를 한번 보죠. 우리 책에서. 말들은 어렵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시 안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 구가 없으면 시장이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무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구가 없죠.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시장 해가지고 가로 열고 보니까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말해요. 그럼 제주도 안에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있어요. 딱 두 개 시가 있습니다. 그럼 제주시나 서귀포시 안에 구가 있을까요? 잘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죠. 위에 제주시고 반을 제주도는요 반을 딱 잘라가지고 위에는 제주시 밑에는 서귀포시예요. 그럼 여기 안에 구가 있냐? 구 없어요. 구가 없으니까 없습니까? 제주시장이 지적소관청, 서귀포시장이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니까 그 시 안에 구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주시나 서귀포시는요 우리가 선거를 할 때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을 뽑지 않아요. 얘들은 행정시예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놨을 뿐인 거예요. 제주도는 인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요. 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인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요. 제주시, 서귀포시는 그냥 행정적으로만 나눠놓은 시일 뿐이에요. 그래서 행정시라고 합니다. 아무튼 행정시가 됐든 어떤 시가 됐든 간에 그 시 안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 구가 없으면은 시장이 지적소관청. 따라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안에는 구가 없으니까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지적소관청. 그럼 제주도지사는 얘들의 상급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이죠. 행정시의 시장은 포함된다. 시 안에 구가 없으니까. 행정시 시장은 포함되고. 또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라고 하더라도 구를 두고 있으면 그 시장은 제외되는 거죠. 시 안에 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지적소관청 아니에요. 그럼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군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구청장. 이때 구청장은 어떻습니까? 자치구든 자치구가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시 안에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지적소관청. 시 안에 구가 없을 때만 그 시장이 지적소관청.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지적소관청의 개념을 보았고요.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가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록 방법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에서 국토교통부장이 모두 등록하고 그 이외에 토지도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데 이 두 문장이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요.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할 때 토지소유에 신청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 그 직권에 의한 등록 방법이 10페이지에 나와요. 요게 이제 가끔씩요,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이제 등록하는 방법, 신청이 없어도 직권을 하는 방법은요. 먼저 직권으로 등록하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계획 수립해가지고 직권으로 등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는 이용은 안 다룬다고 했어요. 가끔씩 이용해가지고 틀리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토지 이동에 대한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계획부터 먼저 수립하는 거예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옆에 보시면요, 이제 시군구별로 수립해요. 시군구의장이 지적소관청이니까 지적소관청은 시군구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시군구 안에는 이제 읍면동이 있죠. 근데 읍면동이 그러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시군구가 너무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 이제 읍면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계획을 수립하기 힘들면요, 그 안에 있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 원칙은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는데 지적소관청 하니까요. 그래서 먼저 계획부터 수립을 합니다. 계획을 수립했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획한 대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겠죠, 조사. 그럼 조사된 내용으로습니까? 이제 옮겨서 적어야 되겠죠. 옮겨 적은 것을 우리는 조사부라고 해요. 그래서 조사 계획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우리 그 유인물에는 지금 1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1페이지. 그리고 책에는 이제 10페이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사 계획에 따라 조사를 하고, 조사된 내용으로습니까? 조사된 내용을 조사부에 옮겨 적고요. 그럼 조사부에 옮겨 적은 것을요,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요, 다시 조서라고 해요, 조서.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조사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조서로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이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는요, 맨 마지막에 결의서를 작성을 해요, 결의서. 그러니까 결재가 나야 돼요, 결재가.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 난 거예요. 조사된 대로 그대로 무조건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결재받는 서류가 이제 결의서예요. 결의가 있었다는 것은요, 이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결정이. 그래서 조사부를 가지고 이제 조서를 작성하고 조서에 대한 내용을요, 이제 결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최종 결정이 난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 결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조사부나 조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결정이 된 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하겠죠. 시장이 직접 나가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조사부 작성하고 조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었습니까? 시장 결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 결재가 나여야 비로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결정이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결정된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가끔씩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 문장에 결정에 대한 정리를 하지 조사부나 조서만 쓰고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결의서를 써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의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의서. 그래서 최종 결정서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끔 이제 옳은 문장으로 아니면 보통 옳은 문장으로 나와요. 옳은 문장으로 뭐 틀리게 나올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오니까 이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화살표를 이렇게 쭉쭉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화살표로 가가지고 순서를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끔 나오니까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책으로 보시면요, 이제 1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개별적인 이제 토지의 등록상, 즉 토지의 표시에 따른 그 등록 방법들이 이제 하나씩 나와요. 자, 토지의 표시, 그럼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잡비 6개라고 했는데 그 6가지 이제 하나하나 등록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등록상에 따라. 자, 그런데 1번이 소재가 아니라 지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재를 등록하는 방법은 따로 다루지 않는다고 했죠. 소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등록하는 방법을 다루지 않고요. 그러니까 바로 지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5가지는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니까 이제 지적소관청이 이제 등록하는 방법을 다룰 텐데 맨 마지막에는 좌표는요, 너무 기술적이고 전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전문적이기 때문에 좌표의 의미만을 다루지 등록 방법을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등록사항에 따른 등록 방법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지번에서는 매년 한 문제 나오고요. 또 지목에서도 한 2문제 정도 나오고요. 경계와 면적에서는 번갈아 가면 3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한 4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앞의 내용에서도 잠깐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럼 먼저 지번부터 보죠. 지번.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번호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 기능은 몰라도 되고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번호.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뭐 서초동 100번지다. 서초동 100번지가 되는 것은요, 토지대장에 100번지로 등록돼 있으니까 100번지가 되는 거예요. 105번지로 등록돼 있으면 그 토지는 105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번호를 우리는 지번이라고 한다. 개념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지번은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 제가 특별히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어가 되니까 이건 좀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는요, 주어는 다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럼 지적소관청에 지번을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러면 전국에 한 3,500만 필지 정도가 있다고 했죠. 남한에 3,500만. 그럼 전국을 단위로 만약에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요, 여기 1번지, 2번지, 3번지, 여기는 100만 21, 100만 21, 여기는 2,573만, 7,543번지. 너무 지번이 길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전국을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요, 동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울시 이제 서초구에 이제 서초동이 있습니다. 그럼 서초동이면 여기서 1번지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1500번지로 끝났다 그러면은 옆으로에 방배동으로 오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1501번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배동 1번지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기서 1600번지에서 끝났어요. 그럼 여기 밑에 또 반포동이 있다. 그러면 반포동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다시 또 1번지부터 시작해서 여기 뭐 1700번지까지 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번은요, 동리 단위로, 그러니까 도시는 동, 시골은 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은 100번지는 서초동에도 있고 방배동에도 있고 반포동에도 있지만요, 서초동 100번지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재와 지번에서 토지가 특정돼요. 그러니까 지번만은 특정이 안 되겠죠. 소재와 지번.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동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 동리를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 되니까 이것을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해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다시 말해서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동리. 동이나 리, 지번부여 지역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지번부여 지역마다 지번을 부여하는데, 이때 이제 또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도요. 서초동에 지번을 부여할 때 아래에서 위로 부여하느냐, 위에서 아래로 부여하느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여하느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여하느냐에 있어서 그래 지번도요, 우리가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공시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는 방법이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읽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번도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부여할 때가 가장 읽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왼쪽이가 북서쪽이죠. 그래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해요.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죠. 동리 단위에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이런 게 다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지번의 종류들, 지번을 보면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보면은 뭐 7번지가 있는가 하면은 7에 3번지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앞에 산자가 붙어서 산 2번지도 있고 산 5에 1번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바를 봅니다. 그러면 어떤 지번들은요, 숫자 앞에 이렇게 산자가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지적 공부가요, 일반적인 토지들은 토지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임야는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요. 임야도 토지이긴 하지만은 처음에 지적 공고를 만들 때 먼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전국에 우리는 한 70%가 임야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30%를 먼저 등록을 하고 나중에 임야를 등록해요. 그래서 처음에 일반적인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지만은 임야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들의 그 모양을 보기 위해서 도면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지적도고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모양들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도가 이제 임야도예요. 그러면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은 다 지적도에 그 모양이 등록되어 있고 그 경계가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은 다 임야도에 그 경계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토지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은데 이것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느냐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요, 숫자 앞에 이렇게 산자를 붙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 2번지 토지는요, 토지대장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이건 임야대장을 봐야 돼요. 근데 앞에 산자가 없으면요, 이것은 토지대장에 등록되기 때문에 토지대장을 봐야 되지 임야대장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D장의 구분 표시를 써요. 집어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하되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 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자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임야들 중에서도요, 도시 안에도 임야들이 있죠. 도시 안에 있는 임야들은요,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도에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도시 안에 있는 임야들은 토지대장을 봐야 돼요. 임야대장 보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것은요, 임야이기 때문에 산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대장을 구분하는 표시야. 대장 구분 표시로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임야들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만은 임야들 중에서도요, 토지대장에 들어와 있는 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토지대장에 들어와 있는 임야들은 산자를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요. 임야이기 때문이 아니라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대장 구분 표시다. 자, 이런 토지는요, 숫자 앞에 이렇게 산자를 붙입니다.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됐다고 해서 임자를 붙이는 게 아니다. 산자를 붙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요. 집어는요. 이렇게 앞에 이제 독립적인 번호가 있는가 하면은, 앞에 나오는 번호가 있는가 하면은, 뒤에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번호가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번호들, 이런 번호들은요. 본래의 지번이다 그래서 이것을 본번이라고 하고요. 부수적으로 나오는 이제 지번들은요. 이것을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는 번호다 그래서 이제 부번이라고 합니다. 부번. 그래서 지번은요. 본번과 이제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번은 원칙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부번이 너무 많으면 주번 부여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본번, 독립적인 번호, 본번으로만 이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번으로만 계속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번이 생겨나게 됩니다. 부번이. 그래서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는요. 이렇게 줄 표시로 연결해서만 등록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등록할 때도요. 7, 의, 3 이런 식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진 않아요. 7의 3 그러면 7의 3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이렇게 등록하는 게 아니고 읽을 때만 의로 읽을 뿐이다라는 거죠. 등록할 때도 이렇게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편지 쓸 때는 이렇게 오죠. 와요. 근데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이렇게 등록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본번과 부번 사이는 줄 표시로만 연결하고 그러니까 의자로 연결해서는 안 되고요. 줄 표시로만 연결하고 우리가 읽을 때만 의라고 읽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번을 읽는 방법을 보았고요. 근데 이런 것도 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굉장히 쉽죠, 지적법은. 한번 이해하면 뭐 이렇게 잘 잊어먹지도 않아요, 지적법은. 자,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넘기시면요,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이 나옵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자, 토지 이동이라는 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을 때 그 토지를 이제 새롭게 등록하는 거. 새롭게 등록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새롭게 정하고 난 다음에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등록하는 것이 이제 신규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뭐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분할이나 합병을 하게 되면 면적의 이동이 발생하죠. 자, 이럴 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제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신규 등록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법을 먼저 보죠. 등록 전환은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먼저 신규 등록부터 생각해 보죠. 자, 여기 양촌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 책에 유인물에 2페이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섬마을이라고 해보죠. 섬마을. 원래는 이제 여기는 전원일기에 나오는 이제 마을인데 가상적인 마을이에요. 근데 섬마을이라고 해보죠. 이게 다 바다예요. 동리 단위로 부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번지부터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번은 원칙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하고 왼쪽에서부터 부여하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맨 시작이었습니까? 북서쪽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1번지를 부여해요. 그 다음에 2, 3, 4. 원래 지번은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계속 부여합니다. 그래서 12토지가 있다고 해보죠. 그럼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우리가 2번지 옆에서 3번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10번지 옆에서 11번지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연결해서 지번을 부여해요. 그래야 우리가 인접하는 거 옆에서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1번지 있는데 저기 떨어져서 2번지 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결해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번이 부여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이게 바다인데 바다를 메어서 토지를 만든다고 해보죠. 바다를 메어서 토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토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토지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이제 토지가 됐으니까 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등록하려면 습니까? 이제 지번도 정해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때 지번을 몇 번지로 부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최종 본번이 12번지니까 그 다음은 13번지가 되겠죠. 그럼 13번지를 만약에 부여해버리면요. 12번지 옆에서 13번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번을 부여하는 것이 맞지만 본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면요. 이럴 때 이제 부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13번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토지가 2번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2의 1번지 이렇게. 그러면 8번지 옆에 발생했으면 8의 1번지. 6번지 옆에 있으면 6의 1번지.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우리가 보기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토지를 2번지 옆에서 찾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원칙이 나오죠. 자, 신규 등록할 때 지번을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해요? 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부번. 본번이 아니라 부번이에요. 부번이면 어떤 부번이에요?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부번. 부번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하다 보면 계속 이제 부번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예를 들어보죠. 이제 반대로 이제 12번지 옆에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인접토지에 부번을 부여하면 12의 1번지를 꼭 부여해야 되느냐? 여기는 최종 지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2의 1번지 하지 않고 최종 지번에 인접했으니까 그냥 13번지에도 상관이 없겠죠. 굳이 여기는 12의 1번지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다음 순번에 본번을 부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토지가요? 여기가 있는데 멀리 무인도가 하나 있었어요. 무인도. 근데 이것을 등록할 때 딱 놓쳤어요. 근데 나중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 영토니까 등록을 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는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게 9번지인데, 그래서 9의 1번지 해버리면 9번지 옆에서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부번을 부여하는 게 오히려 더 불합리하죠. 그럼 이럴 때도 차라리 그냥 본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양촌지가 마지막에 13번이니까 갑자기 100번지 부여하면 안 되겠죠? 14번지 다음 순번에. 자, 그리고 여기 4번지 옆에도요, 이제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여러 필지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여러 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는 최종 지번에 인접한 곳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원칙으로 가서 4의 1, 4의 2, 4의 3, 4의 4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번이 또 너무 늘어나죠. 이게 오히려 보기 안 좋아요. 4의 17, 4의 18 너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부번을 부여하는 게 더 불합리하겠다. 그래서 양촌의 마지막 지번이 4번지니까 그 다음 순번으로 15, 16, 17, 18, 19, 20, 21 이렇게 부여하면은 여기는 좀 연결이 안 되지만요. 나머지도 깔끔하게 오히려 부번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지번 부여 방법이 이제 정리가 됐죠.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지만 이렇게 최종 지번에 인접했다든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번이 아니라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근데 본번이면 얼토당토하는 본번이 아니겠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은 부번, 예외적으로 부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등록 전환은요, 우리가 기본 입문 강의에서는 공부를 했는데 등록 전환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등록 전환은 뭐냐면요, 신규 등록은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 하는데, 등록 전환은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등록되어 있느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요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 그러니까 등록되는 장부만 전환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등록 전환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등록되는 장부를 이제 전환시켜 등록 전환할 때도 또 이런 방법이 사용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요, 여기는요 산골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됐어요. 근데 여기는 다 임야예요. 그럼 여기에 한 필지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한 필지가 있는데 여기가요, 임야는 없습니까?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임야에 가지고 여기는 산 7번지였어요. 근데 산 7번지였는데 이 토지를요 밭으로 바꿨어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전으로 만약에 용도를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용도가 변경돼서 전이 되면요,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임야가 아니고 전이 되기 때문에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게 돼요. 그러면 이 토지를 이제 지적도로 이제 옮겨 등록해요. 원래 임야도에 있을 때는 산 7지였는데 이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죠. 지적도로 들어오니까 산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7번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7번지는 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7번지하고 산 7번지는 전혀 다른 토지예요. 그러니까 7번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새롭게 다시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지번할 때 어떻게 부여할까요? 여기가 12번지여서 13번지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2번지 옆이니까 그냥 2의 1번지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등록 전환 같은 경우도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다 보면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되고, 그럼 새로 지번을 부여한다는 점은 신규 등록과 동일하기 때문에 등록 전환에 있어서도 신규 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예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원래 산 10번지였어요. 근데 이 토지를 만약에 지적 공부로 이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고 해보죠.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굳이 12에 1 할 필요 없이 그냥 다음 순번에 13번 해도 상관이 없을 거 아니에요. 동일한 거죠. 새롭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신규 등록 전환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번 부여 방법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했고요.
좀 척도시가 좀 길어지는데 우리가 분할 합병 쉬우니까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죠. 한 김에 뒤에 어려운 내용을 또 어려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분할을 한번 보죠. 분할. 자, 분할은요,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100번지라는 이제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요. 너무 넓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쪼개서 팔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 둘로 나눕니다. 이게 분할이에요. 두 필지로 나눠요.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한 필지였을 땐 지번이 하나였지만 필지가 두 개가 됐으니까 지번도 두 개가 필요하겠죠. 이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요. 한 필지는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부여합니다. 그럼 이때 여기다가 100번지를 부여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100번지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건 선택적인 거예요. 여기다 100번지 부여하고 아니면은 여기다 100번지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100번지를 부여했을 때 위에 토지를 100번지를 부여했을 때 그럼 아래 토지는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 101번지는 옆에 101번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101번지를 부여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부번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3필지를 100번지로 했으면 나머지 필지는 부번을 부여해요. 100의 1번지.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토지가요. 100의 17번지예요. 그러면 도심 안에서 100의 17번지는 원래 100번지가 엄청나게 넓은 토지였는데 이것이 계속 분할이 돼가지고 17번째로 분할된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분할이.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지고요. 자, 100번지, 100의 1번지 이렇게 부여가 됐는데요. 자, 100번지를 다시 또 세수로 분할을 해요. 그러니까 100의 1번지는 그대로 두고 100번지를 세수로 부여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100번지를 부여할 수도 있고 여기다 100번지, 여기다 100번지 부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선택이에요. 그럼 맨 위에다가 100번지를 부여했어요. 그럼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부여하겠어요? 여기는 100의 2번지 해야 되겠죠. 100의 1번지 여기 있으니까. 그럼 여기 토지는 몇 번지를 부여해야 되겠어요? 100의 3번지. 그리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걸 말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했어요? 그 본번에, 자, 본번을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 본번이었습니까?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이죠.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그러니까 분할을 할 때는 계속 부번이 생겨나요. 뭐 어떤 부번을 부여하겠어요? 갑자기 얼토당토하게 100의 10번지 부여하는 게 아니겠죠.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자, 이게 원칙이 나오죠. 자, 분할에서 3필지는요. 분할제된 1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나머지 필지는 어떤 걸 부여해요? 부번을 부여한다. 부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부번이면 어떤 부번이겠어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이겠죠. 그러니까 한 필지는 분할전의 지번, 나머지 필지는 부번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분할하다 보면 계속 부번이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수식어는요. 연상하면 돼요. 갑자기가 무슨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 아니겠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부번도 아니겠죠.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굉장히 간단하고요. 자, 그런데요. 또 하나를 예를 들어보죠. 여기 200번지인데 여기는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건축물이 있어요. 200번지고. 그러면 200번지를요. 이걸 셋으로 분할을 해요. 그럼 이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뭐 우리가 세 필지로 나눴을 때요. 여기다가 200번. 분할제의 지번을 하나는 부여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부여할 것이냐. 여기다 부여할 것이냐. 여기다 부여할 것이냐. 원칙적으로는 선택이라고 했죠. 그럼 선택이면 일반적으로 선택이니까요. 그럼 여기다가 200번지를 부여했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는 200의 1. 여기는 200의 2번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되면 이 건축물들은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한다고 했어요. 건축물 대장 우리가 자세히 다루진 않아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는요. 이 건축물을 표시를 해요. 왜냐면 이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그럼 건축물에 대한 정보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몇 번지에 있는 건물로서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물 어떻습니까? 200번지에 있는 건물로서 몇 층으로 되어 있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면적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건축물 대장은 뭐 서초동 200번지에 있는 건물로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00번지 돼 있어요. 200번지 있는 건물로서 나왔는데 선택이라고 해서 여기다 200, 200의 1, 200의 2를 부여하게 되면요. 이 건축물이 이제 몇 번지에 있게 돼요? 200의 2번지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건축물 대장을 또 고쳐야 되겠네요. 건축물 대장을 고쳐야 되겠죠. 근데 여기다 200을 하든 여기다 200을 하든 원래 선택이라고 했어요. 자유로우니까 만약에요. 건축물 있는 쪽에다가 먼저 200번지를 부여하면 어떻게 돼요? 200, 200의 1, 200의 2 하면은 이 건축물은 여전히 200번지 그대로 있게 되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고치지 않아도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200 해도 되고 여기다 200 해도 되는데 괜히 여기다 200하고 2를 두 번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건축물 있는 토지에는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없으면 그냥 선택적으로 여기다가 이 건축물이 없으면은 여기다 200을 하든 여기다 200을 하든 상관이 없지만은 건축물이 있을 때는 건축물 있는 토지에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두 번 하지 않아도 되고 혼란이 더 피해지니까.
그래서 분할해서 지번부여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은 상식을 성문화시켜 놓은 거예요. 만약 우리의 상식하고 법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법을 고쳐야죠. 우리 상식하게 맞게. 우리 법이 안 맞으면 우리하고 안 맞잖아요. 법이 잘못된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법은요. 우리 상식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면요. 법의 내용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죠. 합병을 보죠. 합병. 합병은 분할의 반대예요.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4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작아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합치려고 합니다. 3필지로 합쳤어요. 자, 필지가 하나가 됐으니까 집원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집원이 4개를 가질 수 없으니까. 이때 집원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 101, 102, 103번지가 있었으니까 이 경우 분할과 비슷하게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하나 선택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할은 선택적이었어요. 임의적이었지만 합병은요. 합병은요. 원칙이 있어요.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집원을 부여하는 거예요. 선순위. 여기는 103번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100번지를 부여해야 돼요. 선순위 집원을. 그럼 만약에 요 네트죠. 100의 4, 100의 101의 2, 102의 1, 100의 5 이걸 한 필지로 이제 합병을 했어요. 그럼 몇 번지를 부여할까요? 선택이 아니라고 했어요. 찾아야 되겠죠. 선순위 집원을. 그럼 본번이 빠른 집원을 부여해야 되겠습니까? 부번이 빠른 집원을 부여해야 되겠습니까? 본번이 빠른 거. 본번을 보니까 여기다 100의 4, 본번이 100의 5가 있네요. 본번이 동일하니까 없습니까? 이때는 이제 부번이 빠른 거. 100의 4번지를 부여해야 돼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여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보죠. 이 네 필지예요. 100의 1, 100의 2, 101, 100의. 이것을 한 필지로 했을 때 여기다 몇 번지로 부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빠른 집원은 100의 1번지가 되겠죠. 근데 100의 1번지는 부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부번이 많으면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번이 있는 집원이 있고 부번이 없는 집원이 있을 때는요. 부번이 없는, 즉 본번으로만 된 집원들을 먼저 고릅니다. 본번만 골라내요. 그 다음에 본번 중에 선순위를 부여해요. 이때는 몇 번지가 되어 그러니까 101번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합병에 있어서도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그러니까 합병을 먼저 정리하면요. 선순위 집원을 부여하는 거예요.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선순위 집원을 부여하는데 본번으로 된 집원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집원을 부여한다. 근데 합병에 있어서도 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200, 201, 202 이 세 필지를요. 합병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건축물이 있어요. 이렇게 한 필지. 그때는 이제 어떻게 집원을 부여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먼저 첫 번째가요. 그냥 합병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분할은 선택적이라고 했지만 합병은 선순위 집원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202번지를 부여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합병은 선택적이지 않아요. 선순위 집원을 부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요. 건축물 무시하고요. 200번지 즉 선순위 집원을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분할하고는 좀 달라요. 분할은 선택적이었지만 합병은 선순위 집원을 부여해야 되니까. 건축물을 무시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집원을 부여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건축물은 원래 202번지에 있었는데 지금은 200번지에 위치하게 되니까 건축물 대장을 또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2번 해야 되니까 토지 소유자가 일을 2번 하니까 불편하죠.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200번지가 선순위라는 건 알겠지만은 건축물이 202번지에 있으니까 202번지로 집원을 부여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신청을 하면 일 2번 하기 싫어서 신청을 하면 이때는 건축물에 있는 집원을 부여해야 돼요. 그러면은 반대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합병에서는 두 가지가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 있고 신청을 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건축물에 있는 집원을 부여하지만 신청이 없으면요 그냥 선순위 집원을 부여해요. 분할과의 차이점이죠. 분할은 신청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차피 선택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분할은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합병은 건축물 있는 집원을 합병 후의 집원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해하셨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몇 가지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을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는 13페이지 보시면 4번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지번 부여 방법이 하나 등장을 해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도 유사합니다. 제 유인물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함께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했던 내용이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기본 강의 할 때는요, 여러분 한 10문제 정도를 나눠드려요. 기출문제 한 10문제 정도를 나눠드리는데, 여러분이 시험, 수업 다 끝난 다음에 10문제를 풀어가지고요, 해결이 되면은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이해한 것이고, 수업 시간에도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한 문제씩, 각 시간마다 한두 문제씩을 풀어갈 텐데, 자, 보죠. 29회에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나와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지적법을 말하는 거죠. 정식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자,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틀린 것은, 자, 1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이메아드장 이메아드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부여한다. 아무 이상이 없죠. 2번,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맞죠?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는 줄 표시로 연결한다. 그렇죠? 읽을 때는 의도 있고요. 4번,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우리가 뭐요? 동리 단위로 부여한다고 했죠.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부여 지역은 동리죠. 또 지번은 누가 부여해요? 지적소관청에. 지적소관청. 그래서 이거 틀린 거죠.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부여 지역은 동리를 말하죠. 시군구를 말하는 게 아니죠. 4번이 틀린 거죠. 자, 분할의 경우에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요. 나머지 필지는 본번이에요, 부번이에요? 부번이라고 했죠. 맞지? 부번 한다고 했으니까 맞죠. 맨 뒤만 보면 돼요. 본번이냐 부번이냐. 부번이라고 했으니까 맞잖아. 이거 만약 본번으로 됐으면 틀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 나머지 필지는 부번. 부번이면 어떤 부번이겠어요? 당연히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이겠죠. 부번. 그러니까는 4번이 되는 거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적보면 굉장히 쉽다라고 했죠. 쉽게 나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지번에 관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